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사회교리 일단 마지막 시간으로 했습니다. 이 책도 잠깐 하나씩 가지고 계실래요? 네, 나눠줘 보세요. 네, 두 분이 한 권씩 보셔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일단 갖고 계세요. 네. 우리 사회교리가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우리나라에서 사회교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태까지는 사회교리 문헌, 교황님의 문헌들 가지고 또 교황청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이 우리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우리나라에 적용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잠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나눠드린 책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딜렉시노스. 네,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요. 라틴어만 하면 그리스도가 빠져있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마지막 회칙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이 책이 왜 내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상 유서로서는 이거보다 더 큰 유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유서들을 봤지만 우리가 이것보다 더 큰 유서는 참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처음에 이거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기 전에 읽어보고 나서 놀라웠어요. 그때 교황님 아프시기 시작할 때인데 이건 정말 유서다 했는데 진짜 마지막 회칙이고 유서가 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요. 사랑 그러면 우리는 뭐 감정 얘기하고 뭐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교황님께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사랑을 정교하게 분석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 마음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시는데 교황님의 회칙이 어떤 그 교리적인 것이라든지 교회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시적이고 이렇게 정말 학문적인 문학적이고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교황님의 삶이 이렇게 사셨구나. 존경스럽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 신자분들에게 마지막 선물로 드리려고 생각을 했고요. 파스칼 학교 제 허접한 이야기들보다 어쩌면 어떤 과목이든 간에 이 교황님의 이 유서를 읽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다른 책들은 굉장히 어려운 책들이 많을 텐데 학술적이고 교황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쉽게 쓰셨어요. 근데 이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정말 쉬운 책입니다. 너무너무 쉬운 책이고 너무 아름다운 책입니다. 그래서 잘 읽으시고 마음으로부터 하는 사랑도 같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책에 대한 설명 마치고요. 오늘 그 수업 강의 마지막 주제는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 사회교리가 무엇인가? 자, 우리 전제를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가톨릭 교회는 우리 사회의 소수 종교 집단입니다. 우리 세례받은 사람이 10%라고 하지만 우리 성당만 하더라도 판공성사율이 30%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3%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우리 본다면 굉장히 퍼센티지가 높은 거예요. 4분의 1만 돼도 와 그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목표가 있었어요. 33%, 3분의 1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굉장히 힘든 퍼센티지입니다. 우리 분당 실장을 놓고도 그렇고요. 특별히 우리 그 젊은 세대들 보면은 막 태반이죠. 지금도 장례난 집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신앙생활 하시고 자녀들은 신앙생활 안 해요. 그런 걸 볼 때 앞으로 이런 그 추이가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소수 집단처럼 보이는 가톨릭 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외치고 실천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그것을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먼저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우리나라는 사회교리가 발달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회교리에 대한 연구도 없는 나라이고요. 사회교리를 이론적으로 공부한 다음에 실천을 이야기해야 될 텐데 저희는 실천하기도 바빴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노동청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농어촌 주민들, 이분들이 당장 겪고 있는 삶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가톨릭 교회는 거기에 현실 참여부터 시작을 했어요. 어떤 이론적인 바탕이 없이. 그러다가 적어도 제가 기억하기로 사회교리다운 어떤 문헌들을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낸 문헌들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한 것이 서울교구에서 정의평화위원회에서 했는데요. 우리 잘 아시다시피 군사정권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체포됐었죠. 실제로 1980년에 해방신학이라는 책이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요. 그 책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는데 숨어서 팔았어요. 못 팔게 했거든. 금서였어요. 그 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금서를 시킨 거죠. 우리 군사정권 때는. 수많은 금서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금서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명서라든지 그 당시 현실을 담은 어떤 쪽 문헌들이 처음에 60년대, 70년대에 됐었고요. 그거를 누가 했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못했어요. 외국인들이 했어요. 일부러 외국인 시켰고요. 외국 신부님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안 체포되니까. 체포되면은 미국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함부로 미국 노시분들하고 체포를 못했었죠.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와중에서도 우리 천주교회 외국 신부님들의 탄압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인천교구에 가면 아주 유명한 신부님이 계세요. 시노트라는 신부님입니다. 인천교구 주교님이 그 미국 분이었죠. 나길모 주교님. 당시 총대리였던 신부님이 시노트 신부님이신데요. 박정희 정권에서 체포돼서 그 다음날 추방시켜버리죠. 반정부 운동을 하니까, 하도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고요. 서울교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 중심으로 해서 도요한 신부님 이런 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신부들은 정의관 사제단이 있었죠. 정의관 사제단이 있었지만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주교를 깜빵에 집어넣는 나라입니다. 지학순 주교님 깜빵에서 사셨죠. 놀라운 나라입니다. 어떻게 주교를 깜빵에 집어넣는지 그런 무식한 짓들을 했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런 험악한 불모지에서 현재도 소수인 가톨릭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단순하게 호기심과 지식 만족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셨을 수도 있지만 사회교리는 목숨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우리가 재미있게, 제가 강의 시간에도 얘기 많이 안 했지만 함부로 재미있게 지식을 위해서 혹은 나의 어떤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실천을 위해서 배우는 학문이지 그냥 지식은 아닙니다. 좌우간 서울교구에서 사회교리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요. 책들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 책이 서울교구에서 낸 책 시리즈입니다. 보셨어요? 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나온 게 우리나라 사람 손으로 나온 게 2008년입니다. 2008년이면 사회교리가 이미 다 끝나고, 기본적인 사회교리가 다 끝나고, 우리 간추린 사회교리 저 책이 나온 게 1990년대 초반이에요. 2008년이면 우리는 이걸 낼 수가 없었던, 외압이 있었기도 했지만 우리 교회 내 자체도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세 권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거의 유일한 책들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것들을 가지고 서울교구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했던 과정들을 요약하셨다고 보면 돼요, 순서대로. 그래서 사회교리의 원리들이 무엇인지, 사회 분야의 교리의 섹터들이 무엇인지, 우리 저 책들을 가지고 한국화했다고 되면 되고요. 나중에 또다시 이렇게 주제별과 문헌별로 해서 2개의 책이 더 나옵니다. 이 책들이 가장 잘 돼 있는 책인데요. 이 책들이 나온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던, 전 세계로 보면 사회교리가 다 끝난 다음에 책들입니다. 저쪽 바에다 꽂아 놓겠습니다. 네. 이 책은 이거 책 다 나온 다음에 수원교구에서 예비신자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저희 신자들 위해서 정말 사회교리의 기본의 기본을 엮은 책입니다. 네. 네, 엮은 책입니다. 저도 여기에 글을 썼기 때문에 참 말하기가 창피합니다. 그런 책입니다. 지금 그냥 버려도 되는 책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냥 갖다 버려도 되는 책입니다. 사회교리는 이것 이상으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자, 그럼 한국 사회에서 지금 사회교리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왔고 어떤 삶을 살았고 미래를 어떻게 지향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그냥 오늘 간단하게 그냥 난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억하시겠습니까? 사회교리의 사회교리의 논리 전개라는 세 가지 단계가 있었죠. 무엇이었어요? 관찰, 판단, 행동입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적어도 사회교리를 1년 넘게 공부하고 나서 이걸 못 외우고 있으면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관찰, 판단, 행동입니다. 관찰은 무엇입니까? 그 사회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인 거죠. 자, 그럼 대한민국 역사를 놓고 얘기할까요? 몇 년도부터 시작을 할까요? 네, 올해가 2025년이죠. 1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대요? 1905년에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답니까?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면 정말 큰 일이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을사보호조약이죠. 올해가 을사해잖아요. 을사보호조약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죠? 이때 대한제국이 잃어버린 권리가 무엇입니까? 국가는 아닙니다. 불평등을 다 좋은데 잃어버린 권리가 무엇입니까? 국가로서 가져야 될 권리 중에서. 주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잃었습니다. 이 두 권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군대가 해상이 되죠. 당시 서울교구장이 윗델이라는 주교님입니다. 그분의 기록에 의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군인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 대한제국의 국방이 없어진다는 말은 일본군으로 대체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일본군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에 반발하는 대한제국의 의용군들이 있었겠죠. 군인들이.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일본군에 당하겠습니까? 그냥 바로 끝났지. 그리고 전부 다 사망당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이 사람들 잡기 위해서 총을 쏘는데 화력이 대단하잖아요. 다 부상병들이 있고 누워있고 이제 전멸 상태예요. 일본 애들이 들것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부상병을 날르고 고문하고 이제 죽일 건데 들고 가는데 일부러 출렁거리면서 다녔대, 아프라고. 윗델 주교님의 기록입니다. 일본 애들 그런 애들이었습니다. 총 맞아서 피 철철 흘리고 있는데 들것으로 이렇게 가도 아픈데 이렇게 흔들면서 갔대요. 우린 너무 많은 거 모르죠? 거기에 대해서 감정도 없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 나의 이익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사회교리 100번 배워서 아무 소용 없어요. 네. 40년간 우리 일제 강점기에 살았습니다. 해방 공간이죠. 해방 공간에서 전쟁을 치르고, 그렇죠?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렇죠? 남북이 갈립니다. 네. 공식적으로 남북이 갈려진 것은 48년입니다. 48년에 남한이 먼저 독립선언을 했고요. 이어서 북한이 독립선언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 수립을 선언합니다. 두 개의 정부가 세워진 해는 48년이에요. 역사 얘기 별로 안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2025년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입니다. 이 시대에 가톨릭 사회교리가 있었다면 무엇을 문제 삼았을까요? 이 시대에 가톨릭 사회교리가 개입을 했다면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해야 했을까요? 1905년에요. 어떤 것이었을까요? 노동 문제였을까요? 언론이요? 언론 좋습니다. 일본이 언론 통제했으니까. 특별히 1936년부터는 언론 통제가 엄청나게 심해집니다. 일본의 정책이 바뀌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뿐만이 아니라 대한이라는 한민족이라는 민족을 없애려고 했었으니까. 조선어가 금지됩니다. 1936년에. 무슨 해예요? 또 베를린 올림픽이 있었던 해입니다. 그쵸? 일장기 말소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동아일보에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선조들.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1905년에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가톨릭 교회가 있었고 사회교리가 있었다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역사를 알아야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이 당시 역사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이때부터 대대적으로 시작된 운동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떠납니다. 왜 떠나요? 독립운동하려고요? 아닙니다. 먹고 살기 불가능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북간도로 갔죠. 북간도로. 그런가 하면 대대적인 조직적인 이민이 시작이 됩니다. 제일 먼저 어디로 갔습니까? 해외 이민.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네. 하와이입니다. 이주민의 역사, 이미 이때 시작을 했습니다. 북간도로 간 사람들은 그냥 소작으로 살다가 죽어요. 그 사람들이 독립운동 합니다. 우리 봉오동 전투의 대장이 누구예요? 네, 홍범도 장군이죠. 그분 나중에 뭐 하다 죽었는지 아세요? 러시아에 편입이 되죠. 고국 땅으로 못 들어옵니다. 홍범도 장군 고향이 어디예요? 평양입니다. 평양입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이 그 무덤을, 그 묘를 지금 우리가 시신을 모셔왔죠. 남한 땅으로. 김정은이 난리 버거지를 쳤잖아요. 네, 못 가져가게 하려고. 홍범도 장군은 그냥 독립군 장군인데 그게 뭐 아니잖아요. 그냥 싸우다 이긴 거지. 그리고 독립운동 했죠. 해방된 다음에 뭐 했냐면 러시아 지역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러시아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말년에 뭐 하셨냐면 극장에서 표 이렇게 수거하는 그런 거 하시다 돌아가셔요. 네, 대대적인 이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지금 독립유공자의 후손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고려인들 이야기하고 있죠. 고려인들은 누구입니까? 고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죠. 어디에도 조국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정치적으로 보면 대한제국과 일본에 무엇이 있었겠죠. 세금 문제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때 경제 문제. 문화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먹고 살기 바빴던 시절입니다. 그렇죠? 이주 문제.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어느 시점을 이야기할까요? 제가 좋아하는 1988년입니다. 92년까지. 요때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대요? 올림픽이 있었죠. 또 뭐가 있었대요? 아주 큰일이 있었죠. 글로벌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공산 진영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소련을 중심으로 했던 공산 진영이 다 붕괴가 되죠. 그러면서 글로벌 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 글로벌 시대의 여파로 나중에 우리가 IMF를 맞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IMF 졸업한 게 97년이잖아요. 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았으면 무엇을 88년 올림픽 좋으셨어요? 네, 좋았죠. 그래도 많은 선전을 합니다. 88년 때문에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알게 되었다고. 이 사이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직선제가 실행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죠? 전두환 정권 다음에 노태우 정권은 직선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이 대한민국 8차 개헌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스포츠, 문화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지금의 예체능의 발전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예체능들 좋아하세요? 얼빼기 작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도 얼빼시고 계신 겁니다. 즐겁게들 트로트 보시고 영웅이한테 쫓아다니시고 하십시오. 정신들이 다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겁니다. 우민화 정책이었었던 거죠. 그것이 지금 예체능으로 발전돼서 K-컬처, 네, 좋습니다. 사람이 없고, 네. 돈은 많이 벌 겁니다. 많이 벌면 좋죠, 뭐. 자, 2025년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사유계를 배운 목적이겠죠. 적어도 한 가지씩의 관찰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다 약한 서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혼자 힘으로 분명히 바꾸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세상 분명히 안 바뀝니다. 자, 이 세상의 흐름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정리를 하시고 계십니까? 네. 요즘 애들 큰일이다. 좋습니다. 요즘 애들이 왜 큰일이래요? 어른한테 배웠으니까 큰일이겠지. 어른들이 물려준 세상이잖아. 네. 남북 문제, 대한민국 내부의 문제, 노동자들의 문제, 노동자들의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노사정 협의회가 우리 있죠. 계속 싸우지요. 이익의 분배 문제, 자본주의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익의 분배 문제인 거죠, 결론적으로. 노동 조건도 마찬가지지만 이익이 정상적으로 분배된다는 건 뭐예요? 노동자들에게 그만큼 이익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노동 조건이 당연히 나아질 수밖에 없죠. 그 와중에 돈이 연결되어서 있는 그 놀라운 연계 사슬들, 먹이사슬과 같은 원청과 하청의 관계, 우리나라 예술이죠. 원청과 하청의 관계.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원청 책임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제가 작은 경험이지만 장지동 성당 그거 몇 억 되지도 않은 것을 판잣집 짓는데 저희가 어떤 건설회사에서 얘기를 했겠죠. 거기 하청업체가 하청업체 사장들이 원청 사장한테 발발발발 겨요. 단돈 1원 때문에 발발발발 기더라고요.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습니다. 경제 자본주의 구조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팽창력이 있는가 하면 놀라운 폐단들도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폐단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가치들을 추구하잖아요. 성당 밖에 나가서도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할 텐데 성당 밖에 나가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우리는 속해 있습니다. 사회가 그리스도교 윤리라든지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예요. 서유럽 사회는 오랫동안 그리스도교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그래 그게 맞아가 있지만 대한민국 사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졸부 자본주의잖아요. 대한민국은 불과 몇 년 사이에 확 발전돼 가지고 갑자기 그 돈들이 유입이 되고 돈들이 이렇게 막 돌면서 진짜 돈 놓고 돈 먹기잖아요. 대한민국은. 이랬을 때 정말 졸부 자본주의인 거죠. 사람이 없어요. 돈밖에. 우리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살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정말 2025년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문제시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그냥 카테고리를 말씀드리면
사회교리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람은 육체도 있지만 영적인 부분이 있죠.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톨릭 교회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의 근원은 하느님의 모상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느님의 모상을 타고 태어난 사람은 육체만이 아니라 그 영적인 면이 중요한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삶을 잘 사는 것이 영적으로 도움이 되고 영적인 삶이 육신의 삶에 도움이 돼야 되는 것이죠.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영적인 가치들인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육신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현실의 삶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둘이 서로 같이 숨을 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은 정말 잘 살아야 되고 현실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교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살게 하기 위해서 현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의 내성이라든지 성찰이라든지 어떤 묵상이라든지 이런 것만으로서 사회를 분명히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이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마음속으로 한 가지씩만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2025년 현재 대한민국 현실에서 또 혹은 전 세계적인 현실에서 우리가 이거는 정말 문제 삼고 고쳐 나가야 영적인 가치가 실현되겠다 하는 것들이 있겠죠. 적어도 한 가지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알고 배워나가야지 그 답을 살아나가겠죠. 그렇죠? 어떤 게 있을까요? 27분이 됐어요. 강의 시작한 지 27분 30초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5초 지났습니다. 한번 하나씩 정해보실래요? 네. 20초 남았습니다. 네, 시간 지났습니다. 하나씩 답 마음속으로 정하셨어요? 네, 정하신 분도 계시고 못 정하신 분도 계실 텐데 천천히 정하셔도 좋고 천천히 안 정하시고 안 정하셔도 좋습니다. 대신에 살아내는 건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내가 답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추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옳은 현실에 그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그 옳음에 우리는 동참을 해야 합니다.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버거운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메데센 상 프랑티르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죠. 네, 네, 국경 없는 의사들입니다. 국경 없는 의사들. 네, 그분들이 와서 얼마 있다가 절분당에서 홍보할 겁니다. 10월 말쯤 됐나 봐요. 교구에서 공문이 떴더라고요. 국경 없는 의사에서 홍보하는 것을 허락함. 그래서 그건 무조건 다라는 아니라 본당 신부 재량으로. 근데 평택에서 우리 성당이 제일 크잖아. 한 2, 3주 지나니까 오셨더라고요. 하면 어떻겠냐고, 이제 막 뭘 설명하고, 뭐, 문서 같은 걸 보여주려고 하더라고요. 자, 그냥 언제 올 거냐고 저는 거두절미하고 물어봤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네. 네, 뭐 그런 거 하는 거죠. 네, 우리 모르는 사람 없어요. 찬반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찬반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찬반이 심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반대할 것 같으세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죽이려면 살려야 돼요? 살려놓고 죽일까요? 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또 빈곤과 기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악이 집약되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런 곳에서 일을 합니다. 뭐 고고한 뜻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운영상에 또 문제도 있을 수도 충분히 있어요.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옳다고 하면 이것이 하느님의 정의와 맞닿아 있다면 우리는 그 현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동참을 해야 됩니다. 침묵도 동참일 수 있어요. 봉헌금을 내는 것도 동참일 수 있지만 옳음에 대해서 옳다고 인정하는 것도 큰 동참이기도 합니다. 네, 곧 올 겁니다. 조만간에. 네, 12월 6일일 겁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13일로 약속을 했나? 네, 13일로 약속한 것 같아요. 아, 6일입니다. 6일. 6일이 주일이에요? 예, 6일 7일입니다. 워크숍 끝나고 나서 저녁 미사부터 구경하는 미사에 와서 홍보할 겁니다. 천주교 단체 아닙니다. NGO죠. NGO가 뭐예요? 난 바보다. 비정부 단체입니다. 비정부, 그러니까 정부에서 운영하지 않는 네, 비영리 단체라고 하면 더 좋겠네요. 네. 뭐 우리 그린피스도 들어보셨죠? 뭐 그런 것들입니다. 수없이 많죠. 그래도 뭐 그 굿 네이버스 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네. 비영리 기관들. 네. 뭐 다양한 차원에서 세상 아름답기 위해서. 네. 우리 가톨릭 사회교회 하고 뭐 지워서 죄송한데 영어로 지운 거니까 우리 가톨릭 사회교리의 정신과 부합하는 일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중요한 거는 2025년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제가 답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답은 너무나 많은 곳에 있고 무엇이 우선순위다라고 이야기할 수 정도로 뒤엉켜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살기가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야기를 하면 도와줄 사람이 많은 나라입니다. 좋은 나라입니다. 여기서 태어난 우리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여기서 찌들고 가난하게 산다 하더라도 엄살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있는 생태적인 그 구조적인 그 어떤 모순들이 있죠. 남북이 분열돼 있고요, 일단. 그죠? 그리고 철저한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시장 자본주의 국가이고요. 시장 자본주의를 맹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 경제 정책을 피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우익 좌익 나누는 거 정말 싫고요. 보수 진보 나누는 거 진짜 싫은데 시장을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권들이 있었죠. 그 시장은 절대 자기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시장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곳이지 분배를 정확하게 위해서 노력하는 곳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성장과 개발만이 분배를 잘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디까지인가는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검증하지 않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렇습니다. 욕하기 싫습니다. 자, 저는 지금 분단 말씀드렸고요. 자본주의 말씀드렸어요. 시장이요. 네, 고려는 좀 이따 오시고요. 지금 구조적인 문제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문화가 지금
철저히 개인주의 문화입니다. 세대 간의 갭이 너무 심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핸드폰을 하다가 이렇게 이 사람이 누구지? 이렇게 하면 모르면 대문 사진을 눌러보면 그 사람 얼굴이 나오잖아요. 그럼 대문 사진 딱 누르면 그 사람이 모아놓은 사진들이 보이잖아요. 오늘 이 사람이 누군지 도저히 생각이 안 나서 딱 찍었어요. 아기가 깜빡깜빡 웃고 있어. 그 아이 사진만 수천 장이야. 결국 그 사람이 이게 자기 손주일 텐데 이 사람 어디서 만났지? 기억력으로만 찾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 할머니를 기억할까요? 나중에? 네, 아이들이 그렇게 크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크고 있고 뭐 잘 살고 하면 좋겠지만 뭐 내리사랑이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 그런데 같이 전달이 돼야죠. 단순하게 사랑 전달만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사람다움이 이런 거다라고 전달이 돼야 되겠죠. 그냥 무조건 이뻐해서만 될 일은 아닙니다. 우리 지금 고령화를 말씀하셨는데 고령화 자체도 문제이지만 소통이 없어요. 이게 철저한 개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가족들이잖아요. 거기도 안 되는데 서로 간에 이렇게 될까? 아니죠. 이주민 문제 우리 심각하게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주민이 문제가 아닌데 이주민이 문제였었죠. 이주민들은 우리나라 땅에 와서 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땅에 정착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2008년에 제가 도봉동에 있는 필리핀 공동체에 가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심층조사 인터뷰하면서 물어봤는데요. 기회가 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시겠습니까?를 물어봤어요. 2008년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들 되게 많이 대답했어요. 그분들은 이주 노동자들이에요. 지금 질문하잖아요. 취득하겠답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가 된 거예요. 그만큼.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정말 살기 힘듭니다. 그리고 일본 필리핀 지역에는 지금도 폭력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더럽고요. 살기가 환경이 오염된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바닷물이 완전히 쓰레기장입니다. 어떤 지역들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변했어요. 이주민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 큰 그 어떤 주역들이 되고 있는 거죠. 혈통이 다르고 피부가 다릅니다. 아직도 차별이 있고요. 분명히. 그리고 이분들이 현재 대한민국의 주류 사회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낮은 사회에서 그냥 죽으라고 살고 있죠. 물론 그 사람들이 다 잘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다. 뭐 대한민국을 좀 더 아끼고 건강하게 살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주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 지저분할 땐 좀 화가 나기는 해요. 힘들여 공들여서 발전시켜놓은 문화를 갖다가 저런 식으로 쓰레기장을 만들어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건 그거지만 특별히 결혼 이주민들은 여기에서 자식들을 낳고 살잖아요. 혈통이라는 것이 가톨릭교회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 구원하시지 혈통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정적으로 어떤 이주민 갈 길 많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뒤에 이주민 문제는 우리들에게서 문제가 아닌 현실이 될 겁니다. 이분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주류 사회에 조금씩 진출하기 시작하면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한다면 좀 달라지긴 할 겁니다. 자, 심각한 문제가 있죠.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 그냥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 환경 문제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눈에 보이는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현실들 앞에서 사회교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개인적이고 공동적인 차원에서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서 이 시대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후손들에게 무엇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이것은 단순하게 사회적인 차원이라든지 어떤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놓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사회교회를 배운 사람들이고 그리스도교 신자들입니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다른 톤으로 다른 결로
다른 향기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기도 하고요. 다른 실천을 하기도 해야 됩니다. 어제 저랑 같이 다니신 분들이 계셔서 죄송한데 맛있게 뭘 먹었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었어요. 좋은 집에 가서 먹었으니까. 근데 반찬 같은 게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아까워 죽겠더라고요. 다혈 용기를 싸들고 앞으로 음식점을 다녀야 될까? 남는 반찬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쌀도 그렇죠. 저 쌀 버리는 거 정말 싫거든요. 밥 버리는 거. 그건 정말 농민들의 피를 버리는 거잖아요. 이탈리아에 있을 때는 제가 정말 안 버리려고 노력했던 것이 뭐냐면 소스입니다. 그 토마토 소스 있잖아요. 그 나라는 그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빵을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토마토 소스 이렇게 스파게티 하면 이렇게 긁어 먹어요. 깨끗하게. 토마토 소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소스들을 그래요. 토마토는 이탈리아 사람들을 겨우 살려낸 농작물 중에 하나예요. 그거 없었으면 이탈리아 사람들 먹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올리브가 기름이죠. 그거 없었으면 그 사람들 기름 못 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 고기 같은 게 비싸니까 잘 안 돼. 그건 과거부터 쭉 내왔던 얘기입니다. 로마 제국이 번성할 때 군인들 음식이 빵 조각하고, 그러니까 빵이라면 주먹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치 몇 조각이었죠, 우리나라는. 그 올리브 몇 알. 이게 군인들의 음식이었다 그래요. 그걸 가지고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그렇게 가장 베이직한 그런 음식들이 그 사람들을 살려낸 거고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쌀이 정말 중요하고요. 딴 나라에, 저 이탈리아에 있었는데 그 소스 같은 거는 정말 고급 음식이잖아요. 안 버리고 빵으로 긁어 먹었어요. 어떤 소스건 간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음식을 모두 아껴 먹었다는 뜻은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한 자락이라도 잡고 있자였었던 거고요. 지금은 대한민국에서는 철저하게 쌀입니다. 쌀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학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잘 아시라고 믿습니다. 드리고 싶은 이야기. 자, 사회교를 마칩니다. 제가 잘 말씀드린 것이 별로 없어서 죄송하고요, 우선. 그리고, 정말 폐부를 찌르는 어떤 감동을 주는 강의가 아니고, 그냥 책에 있는 거 그냥 훅 훑고 지나가는, 강의여서 죄송하고요. 이제, 우리 신자분들께서 실천하시면 더 배울 수 있는 것이 사회교리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실천해야지 배울 수 있는 것이 사회교리이지, 이 수많은 과제들 앞에서 나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놓고 이야기하는 과제들 안에서 하느님의 정의, 하느님의 자비로움, 하느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정말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 사회 안에 녹아들 수 있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꿈입니다. 저희 꿈인데요. 우리 지역이 노령화됐다고 그러잖아요. 이 교리실이 낮에 쉬어요. 이 교리실은 낮에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아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뭘 할 수 있을까? 재미는 재능 프로그램 할 수 있겠지만,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식사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분당 신자분들에게 식사를 한번 대접하는 마음으로 매일 식당을 운영해 볼까요? 그러면 얘기 듣기도 전에 다 뒤로 물러나실 겁니다. 그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우리들 한계고. 그렇습니다. 자, 재밌게 시작한 사회교리인데 마지막 숙제 무겁게 같이 나눠서 죄송하고요. 네, 이걸로 마칠 거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회교리는 실천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분과 식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고도 많이 하셨고요. 같이 허접한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빵도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잘 나누어 먹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한민국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서 우리가 조그만 빛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